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삼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주식, 투자, 금융, 경제 이런 거 싹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늘 가고 싶은 도시 얘기를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라는 걸작을 쓰신 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뵙고 또 책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주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림을 잘은 못 그리지만 그림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일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일상에 쫓기시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놓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술과 도시. 그렇죠. 실상 또 이렇게 여행을 나가려고 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멀기도 하고 또 이 전쟁 때문에 그 비행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가는데 14시간, 14시간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막상 여행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 유럽의 도시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원근 교수님과 도시 얘기와 함께 그 도시의 여러 어귀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의 얘기를 함께 해볼 텐데, 그 첫 번째 도시는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은 뭐 제가 런던에 상주하진 않았는데 런던 주변에서 살면서 자주 갔던 도시긴 한데 계속 변화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런던은 굉장히 사람이 많고 굉장히 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런던의 인구가 거의 850만인데, 물론 서울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게 뭐 대단해 대수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모스크바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오, 그런가요? 그 비교를 하자면 파리의 인구가 230만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베를린의 인구가 300만이고 프랑크푸르트가 65만 정도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시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무슨 시라고 그러죠? 광역시도 잘 안 될 만한 도시네요. 네, 뭐 서울의 한구 정도죠. 그러니까 이 런던의 규모는 베를린,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사실 서울보다 훨씬 커요. 그 런던 광역시, 더 그레이터 런던으로 따지면 이 런던의 규모, 런던의 크기가 서울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런던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또 이 런던의 신시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와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 말하자면 거의 뉴욕 같은, 아니면 우리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그런 이미지가 쫙 펼쳐지거든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오랫동안 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 건물의 고도를 제한해 왔어요. 예를 들면 로마는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의 어떤 미관, 또 도시의 전통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런던도 물론 그런 규제가 있지만 이런 신시가지에 한해서는 높은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고풍스러운 그런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곳이 런던이고, 또 런던의 특징은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 이 도심에 공원이 많아서 자연 녹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 파크라던가 엄청 넓더군요. 뭐 리치몬드 파크, 또 뭐 리젠트 파크, 세인트 제임스 파크, 이런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잔디밭이 그렇게 넓으니까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뭔가 가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상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런던의 공원들은 과거에는 왕실의 사냥터였다고 해요. 특히 하이드파크 같은 경우는
왕실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명목상은 왕실의 부동산입니다. 물론 왕실이 팔지 못하겠죠. 예. 그렇지만 왕실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왕실 소유의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넓은 이런 런던 도심의 공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잔디밭, 말 그대로 숲과 잔디밭과 연못이 있는 자연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참 다종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럽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이 생긴 도시인데 1863년에 처음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1863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관차가 증기 기관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 마차 때문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네. 증기기관차를 땅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의 런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일화이죠. 예. 증기기관차가 땅 밑으로 다녔을 때 과연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냥 네. 런던의 워털루역에서 출발하는 증기기관차는 상상이 되죠. 네. 근데 땅 밑으로 증기기관차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무튼 그때 자동차라는 게 없었다는 점이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예. 마차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그 셜록 홈즈를 보면 셜록 홈즈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지상에는 차가 예.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런던의 어떤 오래된 면모들 또 발전하는 런던 그리고 또 런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런던이 뭐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수도죠. 네. 영국의 수도가 된 지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수도라는 약간 너무 동남쪽에 네, 치우쳐져 있는 네, 듯한 네. 느낌? 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런던, 그러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거든요. 예. 이 영국 섬의 정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영국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예요. 그렇죠. 예. 연합 왕국인 거죠. 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의 노던 연합 아일랜드. 왕국인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였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너무 남쪽이에요. 치우쳐졌죠. 예.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산, 포항 그 정도 위치거든요. 수도라면은 왠지 한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남쪽에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군 때문입니다. 이 영국 섬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외국군의 침략을 단 2번 받았는데 네. 첫 번째가 서기 43년에 로마군의 침공이고 예. 두 번째가 1066년에 정보강 윌리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영국 침략이에요. 이 2번만 외국군이 본토에 상륙을 했어요. 그 후로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본토에 상륙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군대가 해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바다를 잘 지키면 육군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의 왕자들이 해군이나 해병대에 입대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튼 서기 43년에 로마군이 이 영국 섬에 상륙을 했는데 템즈강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네. 템즈강을 따라서 쭉 들어오다가 그때는 어떤 강이었겠네요. 그죠? 네. 템즈강에서 쭉 들어오다가 상당히 유속이 빠른 강이 템즈강인데 템즈강이 약간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날의 타워 오브 런던 타워 근처인데 거기에 딱 상륙을 해보니까 거기가 좀 늪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켈트어로 그 땅을 린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게 켈트어로 늪지라는 뜻이래요. 늪지라는 그때 당시 글자로 린든이었군요. 네. 예. 그 단어를 이제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론디니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런던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지금 1723년에 발행된 런던 지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런던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이. 요 부분이 타워 오브 런던이 있고 네. 과거에 이제 로마군이 상륙한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런던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예. 런던 타워를 제가 가봤거든요. 네. 그것도 작년에 가봤는데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 안쪽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주인데 그게 연상이 되네요. 네.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런던 타워에서 조금만 나가면 템스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런던 타워에서 한 발짝 나가서 템스강 옆에 타워 브릿지를 타워 배경으로 브릿지가 다 있죠. 사진을 찍으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 지점이 로마군이 상륙한 지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런던 브릿지 펄링 다운 네, 그런 네, 노래 네. 많이 네, 했던 네, 기억이 네, 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왜 그 펄링 다운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너진다, 떠내려간다, 뭐 그런 뜻으로 불려진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무슨 히스토리가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즈강이 상당히 유속이 빠른 예. 강이래요. 그런데 그 런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튼 템즈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거의 1100년대, 1200년대, 1209년 그쯤에 최초의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자꾸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런던 다리가 떠내려가는 걸 다시 짓고 했기 때문에 런던 브리지 is falling down이라는 그 동요가 생긴 것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즐겁게 부를 만한 동요는 아니네요. 예, 어찌 보면 그 노래는 런던어들의 투쟁의 역사죠.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서 그 런던 사람들이 1863년에 대담하게 땅 밑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런 토목공학 기술이 발달한 것은 예. 과거에 그렇게 다리를 지으면서 네. 많은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좀 해봐요. 최근에 런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런던 브릿지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엄청 크잖아요. 네. 그 다리 위에 뭐 제가 듣기로는 거기 뭐 죄수들도 수용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예, 그 타워 오브 런던은 이제 과거에는 성이고 요새인 동시에 감옥이었어요. 감옥.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앤 볼린이 거기서 처형당했거든요. 그 밑에 해자가 있는데 그 해자 밑으로 이 반역자의 입구라는 반역자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배를 타고 반역자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뭔가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지금 사실 그 타워 오브 런던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은 거기에 이제 영국 왕실의 보석들이 있잖아요. 네. 예, 과거에 빅토리아 여왕이 썼던 뭐 인도 황제관이라던가 이번에 또 찰스 3세 때문에 한번 나왔던 그런 네. 뭐 영국의 뭐 그런 제국의회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러 가시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하고 그리고 또 정보강 윌리엄이 만들 때는 그 런던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만든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런던의 역사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타워 오브 런던이고 그 앞에 이제 유명한 타워 브릿지가 있어서 타워 브릿지 예, 맞아요. 타워 브릿지는 이렇게 도개교잖아요. 그렇죠. 예,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도개교인데 그 올리고 내리는데 비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로 큰 배를 갖고 가서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이 배로 지나갈 수 없으니 도개교를 들어 올려 달라라고 요청하면 들어 올려 준다고 해요. 그 자기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그 비용이 공짜랍니다. 공짜예요? 네. 그 타워 브릿지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네. 다리인데 예. 말하자면 지하철과 함께 빅토리아 시대 당시 런던의 그런 건축 토목공학 상징하는. 기술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템즈강이라는 게 참 런던이란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잖아요. 근데 세느강보다는 템즈강이 훨씬 크고 한강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나는 예, 강이었던 것 템스강이 센강보다 확실히 넓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한강에 비하면 많이 좁습니다. 그런가요? 예,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런던어들이 이제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니까 걸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류의 이동 통로가 과거에는 이제 도로가 없을 당시에는 이제 물이 가장 좋은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도 템스강 때문에 생긴 도시이고 파리도 센강 때문에 생긴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센강하고 템즈강은 좀 다른 게 템즈강은 바다가 지척이죠. 네, 네, 네.
센강은 바다가 한참 먼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가을 겨울이 되면 템스강에서 굉장히 물안개가 많이 올라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런던의 안개. 런던. 예, 런던의 안개. 그게 또 안개가 끼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개가 심하게 끼면 다 일찍 퇴근해요. 왜냐하면 안개가 낀 상태에서 어둠이 밀려오면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 이럴 때 이제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런던의 안개를 그린 화가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휘슬러라던가 모네라던가 이런 식으로 외국인 화가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경한. 예. 이게 런던의 안개가 이 화가들한테는 정말 신기했던 거예요. 네. 정작 런던어는 항상 안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신기하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휘슬러는 미국 사람이고 모네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휘슬러가 런던의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와, 멋있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런던어들의 눈에 항상 비치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안개를 외국인 예술가들이 외국인 화가들이 포착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네가 그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본 런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개 뒤로 이제 빅벤이 거의 캔버스를 뜰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벤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인 모네가 느꼈던 어떤 런던의 장대한 규모,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점점 번영하고 있는 런던의 느낌이 어땠는가를 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글쎄요. 같아요. 저 웨스트민스터에서 본 런던이라는 모네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요. 파리에도 굉장히 고색창연하고 큰 건물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노틀담 사원이라든지 있었을 텐데 조금 대조적인 게 저 웨스트민스터에 빅벤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 뉴욕의 마천루 같은 그런 고층 빌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네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모네가 보불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런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피난 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빅벤이 있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런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건물은 보통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 빅벤 건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런던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이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권력이 일찌감치 런던어 시민의 손에 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건물은 베르사유 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프랑스의 절대 권력의 힘이 대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에펠탑이다라고 생각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변화하는 와중에 파리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곳이 성베드로 대성당이다. 그건 그만큼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황청, 카톨릭 세력의 힘이 대단했다라는 의미겠죠. 좀 다른 말을 하자면 저 빅벤의 이름이 이번에 엘리자베스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념하는 이름이 된 거죠. 네. 그 작년인가요? 제가 그 런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고색창연했던 그 세월의 때 이걸 많이 벗겨냈더군요. 그래서 까무스름했던 그 빅벤의 모습에서 이렇게 깔끔해진 빅벤의 모습을 봤는데 저게 더 나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빅벤이 거의 4년 가까이 그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런던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 런던의 상징 같은 빅벤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셨는데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저는 작년에 했어요. 그게 아마 2021년인가 22년에 이제 수리가 완공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빅벤이라는 원래 그 이름은 벤자민 홀이라는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별명에서 따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빅벤이군요. 네, 그 벤자민 홀이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빅벤인데 이번에 개보 공사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이름을 따서 이름이 바뀐 것이죠. 벤자민들은 다 덩치가 큰가 봐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군요. 그림에 보니까 덩치가 컸던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런던 안개 낀 런던을 보면서 저는 왜
한 30년 전에 아버님, 형님이 입었던 런던 포그라는 외투가 생각이 날까요?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네, 저도 브랜드였는데. 기억합니다. 아무튼 런던 사람들에게 템즈강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의 뭐 그런 그런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그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통해서 걷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런 운동하고 레크레이션 그렇죠.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런던 시청 노만 포스터가 만든 런던 시청도 템즈강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시민들의 곁에 있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됩니다. 그 런던 테임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색창연한 유적지, 뭐 미술관, 박물관 다 있지만 또 새로운 건축물도 생기잖아요. 런던 아이라고 네, 그것도 네, 네. 강변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만들어진 밀레니엄 브릿지도 네. 그 템스강에 만들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런던의 중심에는 템스강이 있고 템스강을 중심으로 런던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제목이 애수였나요? 그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 런던 예. 브릿지 그게 타워 브릿지인가요? 워털루 브릿지. 워털루 브릿지인가? 예, 예, 거기서 예. 만나고 헤어지는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예, 비비안 리 아니었나? 비비안 리. 아니 네.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네. 제가 옛날에 너무 슬펐던. 예,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런던에서 제일 어디를 가보고 싶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워털루 브릿지를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애수라는 영화의 무대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다리를 가봤는데 그냥 평범한 다리여서 네. 전화 어머니는 약간 근데 실망했던. 그 애수라는 영화를 저도 한 두어 번 봤습니다만은 그 밤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그 다리 위에서 이별을 구하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랑 의장님과의 뭔가 연식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저는 그 그냥 영화 본 애호가라서 그래요. 그 테임즈강을 쭉 따라가면은 또 교수님이 소개해 줄 만한 건물 또 예술의 채취가 남아 있는 것 중에 섹스피어의 극장이 있더군요. 네,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사실 이 런던 이야기를 하고 또 영국의 예술 이야기를 하려면 뺄 수가 셰익스피어 없죠. 이야기를 꼭 먼저 해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우선 헨리 8세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영화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 천일의 앤은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 그 후에 또 여러 형태로 리바이벌된 이야기들을 다 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그 보여드리는 헨리 8세라는 인물이 6명의 왕비를 갈아치웠고 그중에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린을 죽였다, 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예. 헨리 8세는 6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왕비는 아라곤의 캐서린 이 여자랑은 이혼했어요. 네. 두 번째 앤 볼린을 처형하면서 끝났고 세 번째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다가 죽었고 네 번째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이랑은 이혼했고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는 역시 간통죄를 물어서 처형했고 여섯 번째 캐서린 파는 유행 헨리 8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6명의 2명의 앤과 2명의 캐서린이 나오는 그러니까 6번 결혼해서 2번 이혼, 2명 참수한 건데 지금 이 홀바인이 그린 이 헨리 8세 얼굴을 보면 딱 눈을 보시면 네.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무서운 성격이라는 거죠. 눈이 부리부리하지 않습니다. 기골이 장대해 보이네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통풍 때문에 한쪽 다리가 많이 부어서 예. 그 헨리 8세의 갑옷이 지금 런던 타워에 보관돼 있거든요. 예.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와우. 부어서도 그렇고 워낙에 크고. 엄청나게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사실 영국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6번이나 결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헨리 8세는 장미 전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국의 왕위 계승 다툼 끝에 자기의 아버지가 헨리 7세가 왕이 됐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 결혼한 아라곤의 캐서린 이 인물은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딸 하나만 살아남고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은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인 앤볼린이라는 눈이 까만 영국 미녀에게 이제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앤볼린은 딱 버텼어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라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아무리 왕이라도 네, 혼인 무효를 하게 해달라라고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헨리 8세가 처음에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형 아서라는 형이 있었고 형의 약혼녀가 아라곤의 캐서린이었는데 형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됐고 그리고 또 그 형의 약혼녀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정당하지 않으니 무효로 만들어 달라라고 교황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황청에게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은 상당히 강국이었고 영국은 변방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스페인 편을 들어준 거죠. 이때 이제 헨리 8세는 초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불같은 성격, 정말로 무서운 게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만들고 스스로 교황을 파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수장이 되면서 이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아라곤의 캐서린이랑 이혼하고 앤과 결혼했는데 앤은 이렇게 결혼한 이상 꼭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만 낳고 엘리자베스라는 딸만 낳고 아들은 사산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헨리는 앤 볼린에게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그래서 3년 만에 그녀를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런던 타워에 보내서 처형합니다. 세 번째로 제인 시모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다가 사망해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산용열이나 그런 병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독일의 클레이브스 공국의 앤이라는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했고 다섯 번째로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캐서린 하워드는 거의 50이 가까운 이 뚱뚱하고 무서운 왕과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17살의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도 왕에게 적응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녀가 뭐 그런 남자친구와 관계를 끊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계속 만난다라는 이유로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와 결혼을 한 건데 이 6명의 왕비를 어떻게 모두 외우느냐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외우나 하면 그 영국의 유명한 이튼 스쿨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더 타임즈를 보는데 이튼 스쿨의 역사 입학시험 문제로 역사 문제로 이 6명의 왕비를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탁 이상하게 외워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6번 결혼을 했고 1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드워드 6세는 빨리 죽어버렸고 그 후로 아라곤의 캐서린 첫 왕비가 낳은 딸이 여왕이 돼서 메리 1세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만든 성공회를 부정하고 다시 카톨릭으로 국가를 돌리면서 성공회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켜서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칵테일 이름. 그리고 그녀가 또 38의 나이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핏줄이 엘리자베스가 되니까 그녀가 왕이 되어서 그녀가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녀가 이제 아버지가 여러 카톨릭 수도원과 카톨릭 교회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 많은 재산을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뺏어다가 해군을 육성했거든요. 왜냐하면 헨리 8세는 그렇게 무서운 성격이지만 동시에 이 변방의 작은 국가, 교황청에게도 무시당하는 이 작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해군을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키웠던 해군을 계속 엘리자베스 1세가 육성을 해서 1588년에 영국 해군이 스페인 해군 무적 함대라고 불렸던 아르마다를 이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대서양의 제해권이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까지 대서양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무적 함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초상은 사람 같지 않게 그려졌죠. 약간 나비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무리 그 끈을 동여매도 저렇게 얇은 허리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런 이 날개 같은 모양으로 팔을 그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녀는 당시에 자기를 요정의 여왕이라고 불러달라고 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인반신으로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초상이 그려졌을 때 나이가 거의 60이었어요. 그 당시에 60이면 지금의 거의 80 정도에 넘었겠죠. 해당하는 예. 그런 노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왕의 뒤편으로는 어두움과 번개가 막 물러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왕의 앞쪽으로 밝은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 여왕의 치세에서 어두움과 혼돈이 물러가고 태평성대가 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나 나비의 날개처럼 어깨와 팔을 그린 것은 그녀를 날개가 달린 요정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저 그림은 기레오츠 2세가 그린 건데 네. 당대의 여왕을 보면서 그린 건가요? 아니면 상상 궁정화가니까 여왕을 봤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렇지만 실제 여왕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시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여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여왕의 초상이었을 겁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에는 뭐 TV, 신문, 사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를 틀어서 여왕 동정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정화가들은 초상을 통해서 왕과 여왕의 모습을 가장 군주다운 모습 그리고 하늘이 내린 어떤 군주 이런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왕이나 여왕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지 않는 게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않다고 그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헨리 8세 초상은 진짜 헨리 8세 같아요. 헨리 8세 초상 한번 볼까요? 예. 이 초상에서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왕의 뒤편으로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뒤에 파란색을 칠했는데 이게 라피스 라줄리라고 해서 네. 굉장히 준보석에 달한 해당하는 청금석이라는 귀한 광물을 갈아서 잿물과 함께 섞어서 꽉 짜서 만든 그런 물감이에요. 예. 이 물감이 청금석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파란 청금석으로 뒤편을 칠하고 네. 뒤에 전혀 그림자가 없고 왕이 굉장히 위풍당당하지 꽉 않습니다. 찬 느낌을 예. 주는군요. 이것은 왕이 장군이다, 기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갑옷인가요? 저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에 더블릿이라는 의상을 입고 예. 그 위에다가 이렇게 외투를 걸친 것인데 지금 외투에 털이 달려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담비털이나 이런 네. 동물의 털이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런 모피는 비싸죠. 예, 그러니까 부귀 영화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금으로 된 목걸이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 초상보다는 훨씬 더 실물 헨리 8세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헨리 8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살 때의 기억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공주 직위도 사실 박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생화 체급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이복 언니인 메리 1세가 여왕이었을 당시에는 성공의 신자라는 이유로 런던 타워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언니에 의해서? 메리 예. 1세는 엘리자베스를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종교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 왕이 카톨릭을 믿으라고 하면 카톨릭을 믿고 개신교를 믿으라고 하면 개신교를 믿으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본인이 성공의 신자이고 메리 1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갓난 아기를 안고 하영대에 올라가는 엄마도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삶보다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숨을 포기해도 종교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언니인 메리 1세의 발 밑에 엎드려서 내가 개종하겠으니 나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메리 1세는 개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죽일 명분이 없죠. 예. 그래서 반역자로 들어갔던 런던 타워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의 초상을 보면 지금 발밑에 세계 지도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것은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녀의 포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결국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생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으면서 그때까지 정말로 이 유럽의 주변 국가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앵글에 걸린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땅이라는 네. 얘기죠. 이 정말 모서리에 있는 작은 나라였던 영국이 대서양의 제해권을 잡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으로 예. 가는 기틀을 닫게 돼서 영국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를 엘리자베스 대왕이라고 불러요. 엘리자베스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굉장히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고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메리 1세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와 더불어서 작년 이맘때 운명을 달리한 엘리자베스 2세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는 여왕이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 여왕도 엘리자베스 2세도 묘하게 제가 방문을 하는 날 죽었어요. 어유 그때 정말 그 BBC에서 네. 그 여왕 그 서거를 알리는 네. 특별 방송이 나오던 기억이 예, 저도 근데 나는데 그때 영국의 그 여러 언론에서 더 퀸 네. 이렇게 쓴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통의 여왕이 아닌. 근데 영국엔 왜 유독 프랑스의 여왕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도 예. 여왕이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예. 근데 유독 영국에는 이렇게 우리 내리에 여왕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개인이 워낙 뛰어났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정치가로 단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58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재위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또 영광이 정말 세계 만방에 빛났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그렇죠. 시대잖아요. 빅토리아 여왕도 1837년에 재위해서 1901년에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재위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엘리자베스 2세도 70년 재위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세 명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가장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단연 엘리자베스 1세가 맞아요. 예. 직접 통치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2세는 이미 의회가 권력을 가져간 후니까 입헌군주제 상황의 여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뭔가 영국의 규범을 잡고 예. 그 산업혁명으로 번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영국인의 어떤 삶의 모습,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영국인의 삶의 모습을 잘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공이 살아 있었던 20여 년은 사실상 영국의 군주는 엘버트 공이었다라고 말하는 네.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정말로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영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 영국의 신사들을 중세시대 기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기사는 다 영주 부인에 대해서 플라토닉 러브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영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받는 여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이 정말 번영하기도 했었고요. 엘리자베스 2세는 굳이 말하면 엘리자베스 1세보다는 빅토리아 여왕이 더 가깝겠죠. 한마디로 영국인들이 그렇게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영국인 특유의 품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 똑바로 서 있는 모습, 손 흔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정말로 규범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비슷한 이유로 메건 마클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메건 마클은 그런 엘리자베스 2세라던가 아니면은 그 케이트 미들턴이 보여주는 것처럼 꼿꼿하고 품위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정말로 품위 있게 우아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간단한 일을 왜 못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 일단 나간 거죠. 네, 다시 해리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원래 해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되게 인기가 예, 오히려 있었죠. 형인 윌리엄보다 인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윌리엄은 사실 지나치게 고리타분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남자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영국 젊은이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 예,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기야 또 퀸이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장수하고 제일 오래 해서 찰스는 매우 힘들었답니다. 네,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그 지금 이제 영국 역사 이제 말씀드리면 찰스라는 이름의 왕들이 또 나오는데 예. 또 아이러니하게도 찰스라는 왕들의 운명이 그렇게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전에 지금 빅토리아, 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나타난 걸출한 인물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해드려야 예, 되는데. 그 셰익스피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예. 이 셰익스피어 시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이 크게 부흥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기반을 닦았고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셰익스피어인데 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이제 제대로 된 언어로 본격적인 언어로 네.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셰익스피어 초상을 보고 계신데 사실 이 초상이 셰익스피어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평민이었고 네.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도 셰익스피어의 얼굴일 가능성이 높으나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사망하고 1623년에 그의 동료들이 셰익스피어에 남아있는 희곡 37편을 모아서 퍼스트 폴리오라는 희곡집을 냈는데 네. 그 희곡집의 표지에 그려진 얼굴이 이 초상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이 상당히 셰익스피어의 초상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러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인 치고는 얼굴이 지나치게 둥글고 피부색이 어둡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영국 사람 같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네. 영국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길고 약간 창백한 낯빛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살빛이 짙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얼굴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으로 출연했을 때의 유태인? 분장이다. 네, 분장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납득이 되죠. 아무튼 확실한 것은 글쎄요. 유태인 그러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것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니 평민의 조상이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당시에도 귀걸이를 하는 남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요. 예, 귀걸이를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남다른 직업, 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남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걸이를 하고 초상을 그리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극작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직업은 배우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극단들은 다들 이제 모여서 한 주에 5편, 6편씩 새로운 연극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극본이 필요했고 그런 극단의 배우들 중에 글을 빨리 쓰는 친구가 대본을 써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막 돌려서 보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극작가나 연출가라는 직업은 아직 없었어요. 네. 그러나 사실상 셰익스피어는 그 자기가 있었던 글로브 극장에서 극작가 겸 연출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본을 써왔으니까 자기가 연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마도 자기의 대본에서는 많이 출연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연출도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햄릿에서 부왕의 유령처럼 극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즘도 유명한 감독들 중에 자신의 작품에 까메오로 살짝 출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원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감독 겸 주연, 뭐 이런 감독 겸 조연 이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 스트레이트 어폰 에이본에 이제 셰익스피어 생가를 가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 생가가 진짜로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집인가? 저기는 런던 중심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데인가요? 그 당시에 걸어가면은 나흘이 걸렸고 오. 말을 타고 가면 이틀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뭐 자동차가 없던 시기니까 그 정도는 사람들이 너끈히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뭐 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 차로 가면 1시간 반? 1시간 반? 네,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을 런던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이트 오픈 에이본에 당일로 갔다 오시기도 하는데 자 생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집이 너무 큰데요? 그쵸. 평민치고는? 예. 그리고 2층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2층 집에 살았다. 그러면 부자잖아요. 굉장히 부자죠. 예, 예. 그런데 1564년에 이렇게 2층 집이 있었다.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가죽 장갑이나 가죽 장화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돈을 벌어서 한때 이 스트리트 오픈 에이본의 시장을 네. 맡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일을 받아야 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야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일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죽 장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서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뻣뻣한 가죽을 그 사람의 대소변이 들어있는 통에 여러 번 넣고 주물주물하면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네.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누군들 좋아했겠어요. 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동네의 이 그래머 스쿨을 졸업하고 예. 아마도 떠도는 극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갔겠죠. 부귀는 포기했군요. 경제적 안정 이런 거. 그렇죠. 뭔가 모험을 찾아간 거죠. 음. 처음에는 시를 썼지만 시를 써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그 극단에 들어가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실감나게 그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상당히 납득이 가죠. 예.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한 영어 단어가 800개 정도 된대요.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네요. 예. 그걸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구어로만 사용되던 단어를 처음으로 셰익스피어가 적었을 예.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해서 영어의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다. 예를 들면 오텔로, 맥베스 이런 인물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고결한 그런 정신을 그렇죠. 가진 장군들이었지만 악마와 같은 운명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은 왕을 죽이거나 아내를 죽이는 악당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고 해도 운명의 힘을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 작가가 셰익스피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어렵잖아요. 예, 쉽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햄릿을 계속 희곡 그대로 공연을 하려고 하면 휴식 시간 없이 4시간을 해야 한다고 해요. 네. 상당히 긴 분량인데 놀랍게도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들은 실제로 그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연극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런던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제임스 1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오락거리가 하나는 곰 골리기가 있었고 곰을 우리에 묶어놓고 사냥개를 풀어서 그 곰을 죽일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곰 괴롭히기? 예, 곰 괴롭히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곰 골리기를 좋아했대요. 예. 하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런던어들은 데이트를 할 때 당시에 자기야 우리 곰 골리기 보러 갈래? 햄릿 보러 갈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당시 16세기, 17세기 초반 그 영국 일반적인 영국인들의 지성과 교양이 지금 현대인들에 비해서 그러네요. 못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햄릿과 곰 괴롭히기 중에 선택을 해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그는 가짜야. 뭐 당대의 대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했을 희곡을 것이다. 썼을 필명이었을 예,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고향에서 그래머스쿨 그러니까 중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중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익혔다고 해요. 그 당시 그런 중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운 졸업생의 수준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학과 졸업생의 라틴어 수준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 않았다고 해요. 그 지금도 주요한 도시의 그래머 스쿨은 굉장히 좋은 명문 중등 교육기관,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네. 아, 셰익스피어. 참 셰익스피어의 햄릿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걸출한 연기자분들, 예를 들면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전무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학창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 그 희곡을 무대에 올리면서 연기자로 데뷔를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사랑받는 연기자가 됐으니까 사실은 다 큰 범주에서 셰익스피어 학파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당대 사람들의 궁금했던 바를 사실 셰익스피어 희곡이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셰익스피어가 쓴 37편 또는 8편의 희곡 중에 당대의 런던을 무대로 한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늙어갔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2세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데 왕은 늙어가니까 당시의 영국인들은 이 여왕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그 후에 후사가 누가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왕의 후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반역죄를 물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모두들 궁금해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연극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군요. 셰익스피어의 많은 희곡들이 후계자 문제와 갈등 구도를 담고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리어왕 모두 왕의 후계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담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런던어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지금도 영화는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약간의 인기가 시사적인 있잖아요. 부분이 있어야 예, 돼요. 예. 네. 그런 기능을 이미 16세기, 17세기에 그렇군요. 셰익스피어 희곡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도시와 예술가를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파리 그러면 글쎄요, 다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네, 모네, 피카소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 하면 모차르트, 베토벤, 또 화가로서 클림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엔나를 기억하게 하는데 네. 런던 하면 이제 셰익스피어잖아요. 네, 셰익스피어밖에 없어요. 런던 시내에서 네. 셰익스피어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 이런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가면 이 밀레니엄 브릿지가 우리 해리포터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저 다리인데 밀레니엄 건너편에 보니까 폴 대성당이군요. 네, 세인트폴 성당이 있고 예. 저 세인트폴 대성당을 이렇게 등지고서 바라보면 왼편에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이 있고 오른편에는 테이트 모던이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 예, 그래서 요 포인트가 런던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포인트죠. 예. 세인트폴 대성당을 구경하고 걸어서 밀레니엄 브릿지를 넘어와서 왼쪽에 글로브 극장을 한번 보고 사실 이 글로브 극장은 가이드 투어만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약간 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저도 안 수도 가본 있어요. 것 같아요. 안에서 사실 영국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되는 작품의 3분의 2 정도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연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을 한번 옆에서 보고 테이트 모던으로 들어가시는 게 일반적인 루트겠죠. 이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 활동했던 극장은 아니고 그 셰익스피어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그 글로브 극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죠. 셰익스피어 당시에 이제 그 셰익스피어와 동료들이 이 템스 강변에 글로브 극장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 이 극장을 강변에 지은 이유도 이 극장의 건축 자재인 통나무를 실어 오려면 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었고 노천극장이라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가 자주 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후 2시에 그래서 그게 시작됩니다. 네. 서울도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네. 런던도 보니까 그 아까 그림에 나오는 밀레니엄 브릿지 저쪽 그러니까 세인트폴 성당이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
네네. 올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글쎄요. 뭐 최근 들어서도 보면 큰 건물이나 또 호텔 이런 것들은 이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글로브 극장도 강 이쪽에 있군요. 그렇죠. 강남에 있어요. 그 런던어들은 서울을 강북, 강남으로 이야기하는데 런던 사람들은 서쪽, 동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엔드, 이스트엔드가 그렇죠. 크게 이제 구분하는 네. 잘 사는 동네는 웨스트엔드. 약간 여러모로 뭐 과거부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서민들, 문제가 많았던 시장도 때는 있고 뭐. 예, 이스트엔드. 그래서 런던은 늘 이 이스트엔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림들 보니까 런던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낮이 짧아지고 네.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저 전형적인 영국 런던의 날씨가 돼가고 있는 계절이네요 지금. 네, 그죠? 이제 뭐 안개도 많이 낄 테고 이제 으슬으슬 추워지면서 네. 좀 어찌 보면 런던다운 날씨가 다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셰익스피어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아까 저로서는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런던 셰익스피어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고색창연한 도시에 예술가가 그렇게 드문가요? 예, 드물어요. 예, 그거를 저도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데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다. 뭐 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라고 그러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데 런던, 그러니까 영국의 인구는 6천만이 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인구가 비슷하고 독일이 8천만 정도니까 그 유럽의 3대 강국은 예나 지금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배출한 많은 화가들 또 독일이 배출한 많은 음악가들에 비하면 영국에는 음악가도 없고 화가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글 쓰는 이들이 좀 있긴 했네요. 그런데 프랑스가 배출한 많은 화가들 또 독일이 배출한 많은 음악가들에 비하면 영국에는 음악가도 없고 화가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글 쓰는 이들이 좀 있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뭔가 일거에 만회하는 인물이 셰익스피어라고 생각되고 그 후에 많은 뭐 워즈워스라던가 이런 여러 예이츠라던가 여러 시인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날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은 일단 일조량이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작죠. 낮고 네. 1년 중에 190일 이상을 비가 오거나 흐리니까 물론 요즘은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많이 맑아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의 영국은 아무튼 비가 오는 날,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따지면 그림은 바깥에서 환한 빛이 비쳤을 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빛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영국은 상당히 불리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보다 문학에 뛰어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작가가 배출됐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 사람들은 일단 과거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뛰어난 예술가가 안 태어난단 말이야 라는 부분을 수입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네, 런던으로 갔었죠? 핸델도 런던에서 그래서 핸델은 아예 1711년에 리날도라는 오페라를 자기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는데 이 런던의 그 극장 환경이 너무나도 뛰어난 겁니다. 리날도를 당시에 38번 연속 공연했는데 무대 장치를 하는 사람들이 훈련된 비둘기를 극장에 날렸대요.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본인이 당시 핸델의 하노버 공국의 궁정악장이었는데 하노버 네. 공국에서는 항상 이 군주와 군주의 가족과 군주의 손님들만을 위해서 계속 작곡을 하고 그걸 공연을 했는데 런던에서는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38번이나 공연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눌러 앉았잖아요. 그리고 국적을 영국으로 바꿨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라고 이제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반다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말탄 찰스 1세라는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찰스 1세를 그린 반다이크도 플랑드르 출신, 오늘날의 벨기에 출신 화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이라는 저 쓰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네, 쪽. 네덜란드 네. 벨기에잖아요. 원래 찰스 1세가 궁정화가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루벤스였어요. 그래서 루벤스를 막 기사자기도 주고 그러면서 영국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루벤스는 당시에 너무나도 바쁜 화가들의 군주의 화가라고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섬나라인 영국까지 올 이유가 없었고 그의 도제 중에 수석 도제였던 반다이크가 와서 이런 찰스 1세의 모습 또 그의 아내인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 등을 그리게 되는데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초상들이 영국의 이제 왕실이 가지고 있는 초상이고 지금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길이 3m가 넘는 큰 실물보다 더 큰 그런 초상입니다.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뻐기는 초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예. 실제보다 더 큰 말을 타고 있는데 예. 그 말은 굉장히 유순하죠. 그리고 뒤로 어두움이 막 물러가고 있고 숲에서 나와서 밝은 평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엘리자베스 1세 조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요. 이제 태평성대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찰스 1세는 태평성대를 연 왕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그 실제보다 크지만 유순한 말은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상에서 화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왕의 영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얼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얼굴을 크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 이 삼중초상을 가지고 왔어요. 전혀 강인함은 느껴지지 네. 않네요. 이 초상은 왜 이렇게 한 캔버스에 세 개의 얼굴 그렸나 하면 당시에 교황이 이 찰스 1세를 다시 카톨릭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조각가인 베르니니에게 이제 이 찰스 1세의 흉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답니다. 예. 그런데 베르니니는 로마에 있고 찰스 1세는 이제 런던에 있으니까 궁정화가인 반다이크가 정면, 측면 4분의 3을 한 캔버스에 그려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낸 초상인데 일단 맨 오른쪽에 4분의 3 얼굴을 보면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있는 초상을 보면 헤어스타일이 양쪽의 머리 길이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이게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었답니다. 왜 이런 헤어스타일 유행했나? 이제 남녀가 헤어지려고 할 때 예. 남자가 여자에게 떠나더라도 나만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줄게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딱 잘라서 비단 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여자에게 주면서 자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간직해줘. 아, 그건 뭐야? 전혀 안 쿨한데. 영화 같은 그런 유래를 담고 있는 헤어스타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유행했던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상도 보시면 최고급 레이스에 잘 차려입혀 비단이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찰스 1세는 그런 미술, 예술 이런 데는 감시관이 뛰어난 인물이 분명하지만 가운데 정면 얼굴을 보면 눈이 처졌죠. 그리고 인매도 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다이크가 너무 뛰어난 화가인 나머지 예. 왕의 어떤 영혼까지도 그림에 담은 거예요. 예, 왕의 성격이 그림에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찰스 1세가 결국은 1642년에 선박세를 런던 시민들에게 물리는 바람에 예. 많은 이 런던의 이제 시민들은 배를 가지고 있고 그 배로 무역을 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일구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물린다니 런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의회파가 공화파가 되고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이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있었고 찰스 1세는 이 내전에서 패전해요. 그리고 당시에 공화파 올리버 크로멜이 이끌었던 공화파가 찰스 1세를 패위하고 그렇군요. 반역죄를 물어서 1649년 1월에 찰스 1세를 참수합니다. 네.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처형당한 왕이 찰스 유일한가요? 1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찰스라는 지금 현재 국왕의 이름은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여러 많은 이름이 있었을 텐데 네. 굳이 찰스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험하게 돼요. 1649년에 이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이제 호국경, 로드 프로텍터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어찌 보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영국 대통령이 됩니다. 네, 크로멜의 초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옷 위에 리본을 맬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것도 의외네요. 예.
패션인가요? 시종이 갑옷 위에 리본을 메워주고 네.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첼시 1세를 처형했지만 자신도 첼시 1세처럼 뭔가 그림을 통해서 군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크로멜의 의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국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왕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위험 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갑옷도 뭔가 좀 이 당시에는 더 이상 이런 갑옷을 안 입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번쩍번쩍한 갑옷을. 손에 든 건 뭔가요? 아마도 장총이나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다이크라는 탁월한 화가가 그린 초상에서 우리의 이제 찰스 1세가 번쩍번쩍한 갑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런 갑옷을 입고 왕다운 위엄을 자랑하고 그러네요. 싶었던 것 같은데 얼굴을 보시면 양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보이죠. 걱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신경질적인 사람. 실제로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여서 네. 영국의 모든 극장과 술집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냥 문학에서는 암흑의식이었네요. 예. 무조건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교회 집만 오가라. 한 10년 살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658년에 크로멜이 사망했을 때 네.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네. 영국인들은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찰스 1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1660년에 그를 찰스 2세로 앉힙니다. 왕정복고가 일어났죠. 이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아마 군주제를 폐위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뒤끝이 좀 좋지 않았기 재미없더라. 때문에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건드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 크롬멜의 얼굴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는 그 크롬멜 하면 굉장히 나이 들고 뭐 얼굴에 그냥 엄격함이 막 스며들어 있는데 저렇게 얼굴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조금은 평범하면서도 그 시대를 앞서 나간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뚱뚱한 대머리였다고 해요. 그렇죠. 예, 지금 머리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없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게 그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의 초상은 예. 실물과 똑같이 절대로 그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 초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실물과 똑같은가 똑같지 않는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도시 이렇게 역사를 할 때 큰 불이 한 번씩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런던에도 이 무렵에 큰 불이 한 번 났죠. 네. 이 찰스 2세가 그러니까 왕정이 복고된 게 1660년이고 1666년 9월 2일에 예. 큰 불이 나서 런던이 다 탔죠. 예. 네, 런던이 상당히 오래된 도시인데 중세 시대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 당시에 불로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또 하나의 도시 요크 같은 곳에는 중세 시대에 지었던 집들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그렇죠. 남아있거든요. 바스 이런 데 가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런던에 그런 모습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 대화재 때 런던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런던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네. 그 런던 재건위원회가 불러들인 건축가가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천문학과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렌이 지은 성당이 이 세인트 폴 성당인데 네. 당시 이 성당을 지을 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장대한 바로크식 성당은 카톨릭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로마나 바티칸에 바티칸 있는, 그렇죠? 또는 파리 같은 그런 구교 세력이 선호했던 그러네요. 스타일인데 런던은 이제 성공회를 받아들여서 예. 개신교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고 하지만 크리스토퍼 렌은 이렇게 세인트 폴 성당을 지었고 사실 상당히 장대한 돔인데 돔의 길이가 지름이 34m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의 지름이 42m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네, 수준이에요. 조금 작죠. 그런데 바티칸의 그 성베드로 대성당은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건축가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22명의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폴 성당은 1675년에 시작해서 1710년에 완공됐으니까 3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후딱 지었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토퍼 렌은 91살까지 장수했는데 이 성당의 완공을 봤어요. 오. 예. 유럽의 많은 건축가들은 자기가 뭔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완공을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우디도 못 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단 크리스토퍼 렌은 운이 상당히 좋았고 90대까지 살았다는 네네. 것 자체가 운이 좋네요. 예, 그리고 그만큼 런던의 토목 건축공학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크리스토퍼 렌의 성당이 2차 세계대전 때 무수히 폭격을 많이 맞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 포탄이 돔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재단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돔이 내려앉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살짝 보수만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예배가 이 세인트폴 성당에서 열렸고 우리가 아직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찰스가 왕세자일 당시에 다이아나 왕세자비와의 결혼식도 이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체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네.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 못지않게 이 세인트폴 성당도 예. 중요한 곳이고 런던의 일종의 국립묘지 같은 역할을 해서 넬슨 제독과 웰링턴 공의 무덤이 이 세인트폴 성당의 그렇군요. 지하에 있습니다. 예. 세인트 폴 성당에서 조금 가면 이제 시티라는 네. 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다면 런던의 시티라는 금융 중심가가 있잖아요. 그건 왜 시티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시티는 중세 시대부터 뭔가 독립된 하나의 그런 시처럼 네. 되어 있었고 시티의 시장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시티는 상당히 시민들의 자율권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왕족은 시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더 시티라는 이름으로 따로 시티가 있고 그 시티 주변으로 런던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인 거죠. 런던은 사실 너무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데가 런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까 그 세인트 폴 성당을 만든 크리스토퍼 렌이 그 세인트 폴 성당만 만든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런던에서 지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런던의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은 바로 이 크리스토퍼 렌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50채가 넘는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렌은 어차피 런던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완전히 격자 모양으로 새롭게 도시를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죠. 가운데 개선문이 있고 네. 방사선으로 쫙 그렇죠.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중심에 광장이 있고 격자 모양으로 이 도시의 모습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런던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큰 광장이 중심가에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트라팔카 광장 정도? 그 트라팔가 광장도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작거든요. 네. 예, 피카딜리 서커스는 말할 나위도 네.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을 렌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완전히 만들자라고 했는데 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런던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런던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이 좁고 차가 막힌다는 맞아요. 점입니다. 물론 서울도 많이 막히지만 런던의 그 교통체증은 거의 괴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공항에서 런던 들어가는데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네. 지금 런던 중심가로 들어가는데 통행사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길이 막히고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런던의 시장들은 좁은 길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런던은 이 교통체증이 사실 런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그 크리스토퍼 렌의 주장을 재건위원회가 받아들였다면 런던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저는 런던을 갈 때마다 내셔널 갤러리를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늦게까지 열고 네. 또 아무에게나 무료로 개방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이방인인 저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 건물은 아마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존 내쉬가 지은 건물일 거예요.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트러팔가 광장에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는 사실 지어진 건 얼마 되지 않는데 1800년대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양질의 갤러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갤러리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고흐의 해바라기라던가 아니면 다빈치 암굴의 성모라던가 그런 그림들도 있지만 이 런던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이제 조지안 시대, 조지 1세, 2세, 3세, 4세가 통치했던 1714년부터 1830년까지 이제 런던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당시에 이제 런던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배금주의라는 풍토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이런 식의 배금주의를 런던의 시민의식들이 많이 경계하게 돼요. 뭔가 시민 계급들이 배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런던의 시민들이 늘 각성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호가스라는 한 화가 겸 철학자가 그린 요즘 결혼식이라는 연작이 6편의 연작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사실 미술사적으로 그림의 어떤 수준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런던어들의 그리고 어떤 그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시민 계급들이 배금주의를 어떻게 경계하려고 했나, 어떤 식으로 각성하려고 했나를 보여주는 그림. 6개의 연작 그림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네, 같이 걸려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 계약입니다. 지금 신부의 아버지는 상인, 신랑의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신부의 아버지가 맨 오른쪽에 있는. 아닙니다. 빨간 옷을 입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신부의 안경 아버지. 낀.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네. 귀족인 신랑의 아버지는 지위는 있지만 빈털털이에요. 그다음에 신부의 아버지는 돈은 많지만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이 결혼 상담소에서 해결하려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 상담소장 소장이 양쪽으로 이제 계약서를 내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부의 아버지는 상인답게 이제 꼼꼼하게 지금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의 아버지는 계약서는 쳐다도 안 보고 자신의 가계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가문이 이 정보광 윌리엄 시대부터 시작된 이런 유서 깊은 가문이란 말이지. 손가락으로 저걸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가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왼편에 지금 신랑 후보와 신부 후보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없네요. 신랑은 지금 자기의 미모를 막 바라보면서 거울을 자기의 보고 미모에 있어요. 취해 있고 신부는 이 결혼 상담소에서 일하는 견습 보조 변호사랑 사실은 애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둘이서 속닥속닥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신랑 후보는 애써 외면하고 있네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그림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가운데 동그란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두 머리가 있는 뱀. 아니요,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는. 지금 신랑과 신부의 머리 위에 그 메두사의 얼굴이 걸려 있거든요. 이 메두사의 얼굴이 이 결혼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미리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결혼식이 막 끝났습니다. 같은 부부죠? 네. 이제 지금 신랑의 발치에 뭐가 떨어져 있냐면 가터벨트가 떨어져 있어요. 유럽의 그 서부의 결혼 풍습 중에서 결혼한 후에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출 때 신랑이 신부의 가터벨트를 벗겨서 던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 가터벨트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지금 결혼식이 막 끝난 후죠. 신부는 이제 귀족 부인이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인물은 신부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집사 같기도 한 인물인데 막상 지참금을 신랑에게 주려니까 그 지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신랑은 대단히 불손한 태도로 발을 뻗고 있죠. 아버지인지 집사인지 손에 들린 게 지폐인가요? 네, 돈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불손한 태도로 발을 쭉 뻗고 있는 걸로 보면 신랑은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신랑의 예복 주머니에 뭔가 투명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여자들이 잘 때 머리에 쓰던 모자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결혼하기 전날 밤에도 애인과 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 결혼하더라도 자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자를 벗어서 신랑의 예복에 증표로 네. 넣어준 거예요. 그걸 강아지가 눈치 그걸 없는 빼내는군요. 강아지가 이걸 지금 꺼내지 못해서. 1편에도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제가 아무튼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렇네요. 왼쪽에 보면 예. 강아지 2마리가 있죠.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 예. 자, 세 번째 그림은 의사의 검진입니다. 네. 딱 봐도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인 듯한 그런 어두컴컴한 진료실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이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금화를 내밀면서 네. 신랑이 자기의 애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떨떠름한 얼굴이죠. 그렇죠. 의사는. 지금 그 신랑의 애인은 임파선이 부었는지 목에 이렇게 수건을 대고 있습니다. 이 임파선이 붙는 거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매독의 전형적인 성병. 증상입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신랑도 신부도 뭔가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신부의 응접실입니다. 신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지금 막 가수도 부르고 대단히 막 호화롭게 막 이렇게 뻐기는 듯한 이런 연회를 열고 있는데 그 보조 변호사랑 아직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가장무도회가 열리니까 여기 가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부의 표정을 보면 아마 갈 것 같죠. 자, 다섯 번째는 여인숙의 뒷방입니다. 예. 뭔가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사건이 났어요. 예. 두 커플이 이제 그 애인과 신부가 이 가정무도에 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가정무도회 끝나고 나서 이런 수상한 여인숙의 뒷방을 빌려서 막 거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아내의 행적이 수상하니까 신랑이 몰래 뒤를 밟았어요. 예. 그래서 이 방을 덮쳤어요. 얼결에 이 신부의 애인은 칼로 신랑을 찔렀습니다. 어허. 신랑은 피를 흘리면서 절명하고 있고 신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지금 이 애인은 속옷만 입고 막 도망치고 창을 있죠. 통해서 지금 나가는 예. 게 그 신부의 애인이에요. 예. 보조 변호사군요. 네. 그런데 이 뭔가 소란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숙의 주인인 인도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 여인숙의 주인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우리 셜록 홈즈를 봐도 맞아요. 이런 이런 아편굴 이런 데서는 인도 사람들이 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숙녀의 죽음인데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빛이 거의 죽어가는 낯빛이죠. 지금 신부의 발밑에 신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때 이미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어요. 1711년에 최초의 신문인 스펙테이터가 발행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타임즈는 1785년부터 발행됐으니까 이 당시에 런던어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신문에는 뭐가 실렸나 하면 신랑을 죽인 죄로 신부의 애인이 체포돼서 사형당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절망한 신부는 독약을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지금 신부의 딸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오른쪽에 원형의 식탁에 뭔가 음식이 차려졌는데 이 막 소란의 와중에 창 바깥에서 빼빼 마른 들깨가 뛰어 들어와서 네. 그 차려져 있는 아마도 닭이나 오리 같은 음식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게 강이죠. 테임스강의 그 주변인 것 같아요. 네, 강이 보이네요. 그러고 예. 보니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참 잘 찾아내시는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예. 그림을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교훈은 너무 냉혹할 정도죠.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생활, 돈만 쫓는 자신 눈앞에 이익만 쫓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준엄한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인데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늘 어떤 경각심을 느끼면서 배금주의라던가 어떤 그런 부도덕한 생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이 그렇게 일찌감치 부유해졌지만 빠른 속도로 뭔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조지안 시대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죠. 그 산업혁명을 선도할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이 또 내셔널 갤러리에 하나 있는데 네. 이 더비에 라이트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 화가 이름이 조지프 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화가가 더비에 살고 있어서 당시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더비에 살고 있는 라이트다라고 네. 불러서 그냥 더비에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나 하면 과학 실험입니다. 지금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른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 교수 같은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이 과학 쇼를 보여주면서 과학 마법 쇼를 보여주면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나 하면 어둠 속에 자세히 보시면 유리로 만든 이렇게 투명한 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학자가 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이 구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 새는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가 새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새의 생명을 뺏는 거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과학 마법쇼를 보여주려고 마을 유지가 이 과학자를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왼편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보이는 부자는 흥미진진하게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옆에 서 있는 두 남녀는 그냥 데이터로 왔어요. 실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 아래에 있는 남성과 두 명의 딸이 이 과학쇼를 유치한 집안, 그러니까 동네의 유지겠죠. 큰 딸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실험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가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네. 예, 둘째는 약간 아직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니를 붙잡고 이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이제 실험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큰 딸을 달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그림에서 그림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아버지가 과학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들이 아들이 아니라 딸들이네요. 딸들이라는 점입니다. 1768년에 이 영국의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시민 계층은 아들이 아니라 딸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이나 이런 어떤 뭐 음악이나 한마디로 딸들을 잘 시집 보내기 위한 그런 과목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지식인 계층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저게 1768년도에 라이트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진공 펌프 실험인데 실험을 하는 저 과학자, 당시로는 뭐 마법사 같은 과학자일 텐데 그걸 집안까지 불러들여서 상당한 돈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새도 죽여야 되죠. 네. 뭐 저 실험도구도 갖고 해야 돼, 보조도 와야 되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실험들이 성행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참새를 썼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가는 그림에서 뭔가 이런 어떤 극적인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흰새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교육의 대상이 수혜를 보는 친구들이 저 집안의 딸들이군요. 네. 근데 귀족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 네. 그죠? 상공인으로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계층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계몽된 집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계몽주의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런던을 특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런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부를 읽은 사람들이 뭔가 대륙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내고 네. 또 그러면서 대륙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네 삶에도 적용했던 그 시기군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을 배우고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떤 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던 그런 시민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권력은 의회의 손으로 가고 그 의회 대표자는 시민들이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은, 그리고 또 프랑스 대혁명은 굉장히 어떤 오래 끌었고 또 유혈 대참사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명예혁명은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카톨릭을 계속 고집하고 뭔가 철진한 어떤 그런 전제 왕권을 고집했던 제임스 2세를 내쫓고 그 다음에 그 메리와 윌리엄을 데리고 오면서 윌리엄이 네덜란드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새로운 국왕은 영어를 하지 못했고 순조롭게 의회로 그 권력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인들은 프랑스나 다른 국가처럼 권력을 시민이 갖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스무스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권력 다툼을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이 할 때 영국은 그런 권력 투쟁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서 그 에너지가 다 경제 쪽으로 갔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 산업, 경제 이 세 가지의 골고루 세 가지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지안 시대 그러니까 18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떤 발전과 후퇴를 거듭할 때 영국은 순조롭게 발전을 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또 그 대량 생산한 제품들을 싣고 나르기 위해서 철도가 발전했고 증기선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뭐 우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와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리아 시대에 윌리엄 터너인가요? 네,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죠. 네. 예. 그 터너의 작품들은 그래도 우리가 회자하기도 하고 또 영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터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빅토리아 여왕은 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9명의 아이들이 다 이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다 유럽 각국으로 특히 독일어권으로 시집을 가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남편인 엘버트 공은 작센 코브르크 고타라는 독일의 작은 공국의 왕자 출신이지만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일 정도로 이 영국 국정에 참여했고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썼다고 해요. 여왕은 자신의 동갑 사촌이기도 한 동갑내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왕의 일가는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많은 귀족의 자제들, 귀족의 제가 만약 백작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그러면 형님이 백작 자기를 물려받고 저는 백작 자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백작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제 런던에는 뭐가 늘어나나 하면 신사계층이 늘어나게 되죠. 이 신사 계층들은 런던에서 이런 당당한 어떤 런던으로서의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보수적이고 독립적이고 근면한 생활을 꿈꾸게 그 이상적인 생활로 생각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복장을 보면 남녀 모두 얼굴과 목과 손을 빼고는 다 가렸어요. 그러네요. 예, 말하자면은 이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는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두 발전했지만 사회 분위기는 묘하게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엄숙주의. 네. 그들은 모두 중세 시대의 영주 부인인 빅토리아 여왕을 모시는 기사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셜록 홈즈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셜록 홈즈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이 지금 홈즈와 왓슨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빅토리아식이었거든요. 빅토리아 시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도 개통되고 그다음에 또 주식이 올라서 막 백만장자들이 속출하고 또 크림 전쟁에서도 영국은 이겼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영국은 승승장구했고 런던은 엄청난 속도로 커져갑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남편인 엘버트 공과 20년밖에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엘버트 공이 너무 무리한 나머지 너무 열심히 일했나 네, 봐요. 그리고 42살의 아이들도 나이로 너무 많이 낳고. 예. 그 엘버트 공이 사망했던 시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9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왕자 에드워드 7세 그러니까 장남인 에드워드가 딱 봐도 뛰어난 군주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과 엘버트 공은 엄청나게 속을 끓이면서 제발 이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들을 교육시켰고 아들은 점점 더 부모를 두려워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엘버트 공은 아들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시켰어요.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또 아들이 발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부모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인 엘버트 공이 가서 아버지가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빌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돌아왔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엘버트 공은 또 그 다음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이제 국사를 봤대요. 그래서 폐렴으로 42살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너무 슬퍼했고 그 후에 40년 동안 여왕은 공식 석상에서 항상 상복을 입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윤리를 지키고 있던 시대. 그리고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피아노에 다리가 있다라는 말도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말로 여겨져서 피아노 다리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 다리를 천으로 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어떤 엄격하고 보수적인 시대이지만 동시에 여왕은 80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있던 마부인 존 브라운과 뭔가 내연의 관계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약간은 뒤로 호박씨를 까기도 가식적인? 하는 네, 가식적인 그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스트엔드에서는 살인도 기술로 간주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스트엔드의 어떤 범죄와 또 어떤 그 사망률이 높기도 했고 디킨스가 말한 두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빛과 그늘이 예. 그만큼 짙었던 때가 런던이었는데 그때 돌출적으로 나타난 화가가 터너입니다. 예. 지금 터너의 비증기 속도라는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카디프와 런던 사이를 잇는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라는 대서부 철도라는 그 전기편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사실 무섭게 달려오는 증기 기관차를 라던가 아니면은 이 다리를 그리려고 했다기보다는 터너가 그리려고 한 거는 대기에 가득 습기가 차 있어요. 그 습기가 어느 순간 비가 돼서 내리는 그런 영국의 특유의 독특하고 축축한 대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린다는 게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터너의 자화상인데 딱 봐도 야심만만한 젊은이잖아요. 잘생겼어요. 네,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과거의 것만 답습하는 영국 미술의 풍토를 내가 한번 깨볼 테야라는 의욕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터너의 그림들이 지금 테이트 브리튼의 터너 갤러리라고 따로 이제 터너의 방만 있는 터너의 그림만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터너는 사망할 때 자기의 그림을 다 국가에 기증했기 때문에 이 테이트 브리튼이 많은 터너 그림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 가서 뭔가 투어를 갔을 때 설명하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눈보라 속에 휩싸인 배라는 그림은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 출항하는 배와 바다를 그린 그림인데 배의 흔적은 배가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죠. 네. 네, 배가 안 보이죠. 이 바다라는 공간은 사실 영국 사람들에게 부유함과 번영을 가져다 준 공간인 동시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냉엄한 그렇죠. 공간이기도 하죠. 그 공간의 분위기를 그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모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산문 같다면 소설 같다면 터너의 그림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마치 시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추상의 느낌도 좀 그렇죠. 나죠. 예. 지금 제가 스투파섬의 핀갈의 동굴이 있는 이 스코틀랜드 해안가의 무인도와 해식 동굴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선명하게 그려진 것은 그림 하단에 있는 갈매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핀갈의 동굴 사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볼까요? 흔적은 있어요. 예, 동굴과 파도와 바다의 분위기를 그린 것이지 네. 실제 동굴을 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터너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건 정말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화가인 쿠르베가 그린 파도, 이 그림이 1869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터너보다 거의 한 세대 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훨씬 더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터너의 그림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쿠르베 더구나 역시도 그 당시에 그 화단에서 굉장히 그 정통파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좀 특이한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경원시되던 화가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쿠르베의 그림도 터너의 이런 그림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훨씬 뒤에 그린 그림인데도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당시 어떤 평을 들었냐면 겨자와 케첩 단지가 깨진 주방 바닥 같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주방 바닥 같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죠.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들은 이런 그림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빅토리아 여왕 본인도 터너는 미친 화가임이 분명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건 터너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좌절이었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현병을 일으켜서 어머니가 그 사망할 때까지 베들렘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화가에게 미친 게 분명해라는 말은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예. 어쨌든 터너의 그림은 그때까지 있었던 영국의 화가들의 어떤 풍하고는 전혀 다른 화풍을 주고요. 네. 또 그 이후에도 영국의 근현대 화가 중에 터너 스타일의 어떤 그림이 맥을 이었다 할 만한 화가가 있나요? 굳이 찾자면 예. 아마 클로드 모네겠죠. 지금 노엄성의 일출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신데 눈부신 그 일출의 빛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성도 실루엣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네. 지금 앞에 강이 있고 두 마리의 개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강도 개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찌 보면 미완성처럼 보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계승한 그림이 아마 모네의 해돋이인상일 거예요. 네. 그러고 왜냐하면 보니까 약간 네,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모네의 그림이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 모네의 같아요. 그림이 훨씬 인간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좀 따뜻해 보이는가 하면 터너의 그림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현대적이죠. 훨씬 현대적인 예, 것 현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모네가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네는 1870년부터 71년까지 보불 전쟁의 징집을 피해서 런던에 와 런던에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그때 터너의 그림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르아브르 바닷가로 가서 르아브르의 일출과 그 일출이 모든 것을 삼키는 와중에 두 척의 고기잡이 배가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1874년 인상파전에 내므로써 인상파라는 시작되죠. 강력한 유파가 그렇군요. 시작된 거죠. 사실 영국 그 자체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터너의 계승자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것도 현대 미술, 프랑스 미술의 어떤 화풍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인상파의 시작을 알리는 모네를 탄생시켰다라는 네. 해석도 가능하니까 네. 와우.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분위기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분위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면 그렇군요. 인상파는 영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겠지만 예. 대신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림은 이런 라파엘 전파라고 불리는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는 라파엘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림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햄릿에서 네. 오피리어가 이제 실성해서 그 꽃 목걸이를 강가의 나뭇가지에 걸려다가 막 떠내려가는 장면인데 네. 지금 이 강가의 풀들과 꽃을 거의 극사실주의에 가까울 그러네. 정도로 세심하게 그렸죠. 예. 이건 어찌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근면한 의식, 직업 의식, 윤리 의식이 그림으로 옮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제도 너무나도 영국적이죠. 예. 햄릿이니까. 당시에 영국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떤 예술과 연결되었을 때 이런 그림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술은 늘 시대 정신을 담기 마련이거든요.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 정신은 보수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담은 라파엘 전파는 지극히 영국적인 유파죠. 제가 또 굉장히 그 라파엘 전파의 모순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이 윌리엄 홀맨 헌트의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지금 한 여성이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고 여성이 입은 옷은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속옷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은 결혼을 안 했는데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예.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여성은 아마도 남성의 정부일 겁니다. 예. 이 남자는 큰 돈을 공장을 한다던가 당시에 큰 돈을 벌었고 자신의 애인을 집을 하나 꾸며서 거기에 숨겨둔 거예요. 지금 피아노라던가 카펫이라던가 원목 테이블이라던가 모든 것들을 보면 집을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여성은 지금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얼굴이거든요. 자, 여성의 뒤에 거울이 있어서 여성이 뭘 보고 놀랐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마도 이것은 초여름의 실록 같아요. 네. 막 이렇게 환한 그런 예. 숲의 모습입니다. 정원과 숲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빛나는 햇빛과 실록을 보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라고 막 깨달았다. 그 와서 일어나는군요. 예, 깨어나는 양심은 와. 그런 제목인데 솔직히 저는 이 그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이 남자의 도움을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 없으니 바깥에 나가서 뭐 한여를 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내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바깥에서 일을 해서 받았던 임금은 남자의 엄청났죠. 절반밖에 그 되지 당시에 않았습니다. 소년들 네. 아이들을 노동 착취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막 그렇죠. 그런 시대잖아요. 산업혁명. 예. 여성들의 노동력도 정말로 가치를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은 점점 더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다 이제 매춘을 하면서 끝났던 것이 그렇죠.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빈민들의 삶인데 겨우 실록을 본다는 이유로 이 안락한 생활을 여성이 포기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찌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 의식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근 교수님과 런던을 소재로 해서 런던 그 구석구석 또 어기어기에 흩어져 있는 예술의 혼들 그리고 예술가의 인생과 또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삼프로TV를 진행한 지 5년 반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2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빠져든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경우도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윌리엄 터너의 계승자가 어쩌면 모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2시간 이상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프랑스의 파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런던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나는 평생 런던을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반은 가보신 분이고 또 반은 가실 분들이니까 런던에 관한 또 런던의 예술과 예술가에 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정평이 있는 전원경 교수님께서 런던에 가시면 꼭 여기를 들려보세요라는 한 군데를 추천하면서 오늘 런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이 마지막 그림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원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런던에는 정말 뛰어난 박물관, 그 영국 박물관을 비롯해서 뛰어난 박물관도 그렇죠. 많고 갤러리도 정말 너무 좋은 곳들이 많고 또 그 밀레니엄 브릿지도 건너가셔야 되고 템스 강변도 걸으셔야 되고 또 뭐 세인트 폴 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성당도 다 가셔야 사원도 가셔야 되는데
가장 런던다운 곳은 공원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촐하지만 예. 깨끗하고 평화롭고 어찌 보면 오랜 전통이 살아있는 지금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 휴일이라는 그림이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무대로 한 네.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계절은 가을이고 휴일을 맞아서 티파티를 하러 나온 그런 런던어들의 여유 있고 풍요로운 그렇군요. 그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뭐 이렇게 티파티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가시면은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산책하고 예. 또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고 심지어 말을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런던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나 그렇군요. 지금이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공원 그 공간은 이 런던의 공원들이라고 공원이군요. 생각합니다. 예. 하이드파크엔 대부분 가보시죠. 버킹엄 궁전을 둘러보고 하이드파크를 가거나 아니면 하이드파크를 가로질러서 버킹엄 궁을 가거나 네네네, 뭐 그럴 맞아요. 테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하이드파크에 가실 때는 담요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시고 또 과일이나 뭐 비스켓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서 양지 바른 곳에 이 담요를 깔고 네. 이렇게 잠깐이나마 책을 한 권 이렇게 느낌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런던 스타일의 공원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못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쳐서 다음에 런던에 방문하면 공원에서 꼭 담요를 깔고 누워서 일광욕을 한번 즐겨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기회가 없겠군요. 이제 런던의 햇살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요. 내년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다음번에 프랑스 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로마, 뉴욕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술의 혼과 예술가의 삶을 그 도시와 함께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